유나야,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어? 비 내리는 밤 마포구 골목 국밥집 앞에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빚더미를 남기고 떠났던 전남편 한정우였습니다. 서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 내밀었죠. 그날 이후 정우는 다시 사라졌고 유나는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법무사가 가져온 서류 한 장이 유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국밥집 사장 서윤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1월의 찬비가 서울 마포구 골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유난의 국밥의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선 뒤 서윤아는 빈 홀의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유나는 이를 악물고 걸레를 밀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면 다시 솥에 불을 올려야 하니까 오늘 안에 홀 정리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간판 불빛 아래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남자가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낡은 운동화 밑으로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고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오늘 마감액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의 입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광대뼈가 움푹 꺼지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 10년 전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던 남자. 한정우. 한때 건설회사 대표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던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뺨이 푹 꺼진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한쪽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치 오래 아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문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고 솥 뚜껑을 열고 국밥 한 그릇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국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동안 정우의 시선이 가게 벽 한쪽에 멈춰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나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빛이 바랜 채 붙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꼬마 소율이가 이빨 빠진 입으로 활짝 웃고 있었죠. 정우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얇은 점퍼 소매 밑으로 드러난 손목에 병원 팔찌를 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국밥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숟가락 밖으로 흘렀습니다. 정우는 겨우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춘 채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국밥 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주방 안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살점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온 신경이 저 남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를 향해 허리를 깊이 꺾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유리문이 닫히고 얇은 점퍼의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유나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우가 앉았던 자리로 가서 빈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한쪽 구석에 오래된 가죽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0원짜리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어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5살 소율이가 가운데서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고 양옆에 유나와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나들이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정우의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소율이 5살 생일. 그 밑에 경기도 어딘가의 주소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10년 동안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것, 그리고 주소를 적어서 남겨두었다는 것. 유나는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켜서 한 가지 생각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유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유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국밥집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지갑은 카운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소율이가 학교 가기 전에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교복 치마에 카디건을 걸친 소율이가 밥솥 뚜껑을 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손님 왔었어? 뒷정리도 안 하고 잤더라. 취객 하나 왔다 갔어. 별거 아니야. 유나가 등을 돌린 채 육수관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소율이는 밥을 퍼담다가 엄마의 부은 눈을 힐끗 보았습니다. 뭔가 더 물으려다 입을 다물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덜컥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텅 빈 주방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정우가 매일 술에 절어 들어왔던 날들. 소율이가 잠든 새벽에 부엌에서 유리컵을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밤들.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라고 하던 정우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우가 부엌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퇴직금 500만 원 하나 들고 이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소율이 손을 잡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같은 시각 정우는 마포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면 2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히 적힌 사업 서류 뭉치, 값비싼 고급 만년필,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봉투. 봉투 안의 진단서에는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억대 재산을 가진 사업가가 이런 허름한 고시원에 묵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우가 책상 서랍에서 선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중아, 나다. 전화기 너머로 오필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다녀오신 겁니까? 갔다 왔다.
어떠셨습니까? 정우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점퍼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이 쪽에서 내 입국 사실 아직 모르는 거 맞지? 예, 현재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대로 유지해. 서린이한테 알려지면 일이 복잡해져. 정리할 게 아직 남았으니까. 정우는 전화를 끊고 진단서 옆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첫 번째, 유나에게로 시작하는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맨 첫 줄 국밥집, 먼저 얼굴을 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쓴 옆에 굵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박진호 법무사 등기 이전 절차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직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2시 유난의 국밥의 점심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검은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유나 사장님 되시죠? 저는 박진호 법무사라고 합니다. 유나가 행주를 든 채 손을 멈췄습니다. 부동산 건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의뢰인 한정우 씨로부터 모든 절차를 위임받았습니다. 유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부동산이요? 박진호가 서류 가방을 열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상 7층짜리 빌딩. 그 빌딩을 서유나에게 넘기겠다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정우의 서명은 이미 끝나 있었고 유나의 서명과 신분 확인 절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건물 감정서하고 세금 관련 안내 서류도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박진호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명 여부는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들으시게 될 겁니다. 박진호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나는 증여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남 빌딩, 7층짜리 건물. 서유나 앞으로 이게 대체 무슨 말을 끝맺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더미 앞에서 넋이 나갔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11월의 찬비가 골목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국밥집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박진호 법무사가 놓고 간 명함과 서류를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강남 역삼동 7층 빌딩 증여 계약서. 글자는 분명한데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남자가 느닷없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갔는데 며칠 뒤에 수백억짜리 건물을 넘기겠다고 법무사를 보냈습니다. 사기인지 함정인지 정우의 무슨 속셈인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서랍에서 정우가 남기고 간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경기도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아침 7시 유나는 옆집에서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 영업 혼자 맡아줄 수 있어? 네. 사장님이 가게를 비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밑반찬은 다 해놨으니까 국밥만 퍼주면 돼. 민지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가게를 비운 적 없는 유나가 처음으로 영업을 남에게 맡기는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경기도 외곽의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좁은 복도에서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인에게 정우의 방 번호를 물었습니다. 아, 305 아저씨요? 어제 검은 승용차 타고 나갔는데요. 짐도 다 뺐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로 쓰인 서류 몇 장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서울대학교 병원 이름이 찍힌 진료 예약 확인서가 한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우가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 강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의 맞은편에는 서린이 별도로 고용한 사설조사원이 서류 봉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남편분이 2주 전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경기도 외곽고시원에 체류한 흔적이 있고요. 마포 일대를 여러 차례 돌아다닌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2년째 별거 중인 남편의 움직임을 서린은 사설조사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국 사실을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 서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사원이 나간 뒤 서린은 곧바로 남편의 비서 오필중을 불러들였습니다. 필중이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서린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필중 씨, 우리 남편이 한국에 와 있다면서? 필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함구하라고 하셔서. 내가 묻고 있잖아. 마포에서 뭘 한 거야? 필중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서린의 눈빛에 못 이겨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장님이 전 부인분 앞으로 역삼동 빌딩 증여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순간 서린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카펫 위로 튀었지만 서린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전처한테 빌딩을? 예. 그 여자가 누군데?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데? 필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포에서 국밥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국밥집? 서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작 국밥집 하는 전처에게 수백억짜리 빌딩을 넘기겠다는 남편.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서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린은 곧장 핸드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기 담당 변호사 최태선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나 강서린이에요. 급한 건이 생겼어요. 서린이 상황을 설명하자 최태선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서명을 안 했다면 증여계약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이 끝나더라도 부부 재산 문제나 세금 쪽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하고요. 여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막아야 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세요. 서린이 전화를 끊고 깨진 커피잔 조각을 밟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서린의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시원에서 돌아온 뒤 저녁 영업을 마치고 국밥집 단골이자 동네 부동산 중개사인 김말순 아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러앉혔습니다. 말순에게 증여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이 돋보기를 꺼내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유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진짜야. 내가 30년 부동산 했는데 이 서류 구성이 가짜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유나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 그게 말이 돼?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갑자기 건물을 넘긴다는 게? 말순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유나야, 이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건 없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먼저 알아내야지.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도 정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점심 영업이 끝난 국밥집에 또 다른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사장님이시죠? 저는 최태선 변호사입니다. 한정우 씨의 배우자 강설인 씨 측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유나가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배우자요? 정우 씨가 재혼을 했다고요? 최태선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씨가 사장님 앞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증여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설인 씨 측에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태선이 서류 가방에서 법률 서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서명이 이루어지면 바로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의 가게나 개인 재산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저 빌딩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서명도 안 했다고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최태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단추를 잠갔습니다. 저도 사장님께 아기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태선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법률 서한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건물 때문에 평생 일군 가게까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육수를 저으려는데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소율이가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증여계약서, 법률서한, 박진호 법무사 명함. 소율이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한정우? 이 사람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유나가 카운터 뒤에서 멈칫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율아, 아빠가 왔었어. 소율이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율이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소율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잖아.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뭔데? 소율이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문을 3개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소율이는 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 유치원 때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접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삐뚤빼뚤 쓴 제목 아래에 엄마, 아빠, 자기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소율이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서 다시 쓰레기통에 손을 넣어 그림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그림을 손으로 펴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유나는 소율이의 닫힌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고 키운 것이 맞는 일이었는지 처음으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빈 가게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고시원에서 찍어온 진료 예약 확인서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그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한정우라는 환자분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니시면 개인정보 열람이 안 됩니다. 가족인데요. 아니, 전 가족 그러니까. 유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 남편의 진료 기록을 볼 자격이 자기한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를 떠나 로비를 서성이다가 종양내과 진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수척했습니다. 정우도 이 의자에 앉아 있었을까? 어떤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답답함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서울 시내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서 오필중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필중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서린 씨가 사설 조사원을 붙여서 사장님 입국 사실을 먼저 알아냈습니다. 제가 추궁에 못 이겨서 증여권을 말해버렸습니다.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서린이가 벌써 변호사를 움직였다고? 예. 최태선 변호사가 서윤아 씨 가게까지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하지만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니까 다음 단계를 당기자. 정우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공증 유언장 초안에 만년필을 가져갔습니다. 서명을 하고 옆에 놓인 갈색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년 전 채권자들이 보냈던 협박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전하겠다. 정우가 봉투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창 너머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정우의 시선이 강남 방향 어딘가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가 점심 영업을 마치고 홀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며 처음 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사장님이시죠? 저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한정우 사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유나의 손에서 행주가 멈췄습니다. 정우 씨가 보냈다고요? 예. 사장님이 직접 찾아뵙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혜원을 구석 테이블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원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사장님이 중국에서 사업하실 때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사장님 재정 상태를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고요. 중국이요? 정우 씨가 중국에 있었어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이혼하시고 바로 중국 선전으로 가셨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쫓기는 상황이라 한국에 있을 수가 없으셨거든요. 거기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건설 자재 무역업으로요. 혜원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만에 중국 안에서 손꼽히는 한국인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자산이 수천억 원 규모예요. 유나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천억? 그 남자가, 고시원에서 살던 그 남자가. 그런데 1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던 거예요? 혜원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가족한테 접근하는 걸 막으시려고요.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연락을 하면 채권자들이 다시 사장님이랑 소율 씨한테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요. 유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혜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매년 한국에 사람을 보내서 두 분 안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소율 씨가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은 것도 사장님이 국밥집 고칠 때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유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잔이 기울어져 커피가 살짝 넘쳤지만 유나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몰래 지켜봤다는 말이 감시당한 기분과 보살핌을 받은 기분 사이에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혼도 일부러 한 거예요? 혜원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사장님 입으로 직접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사장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는 겁니다. 편찮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최장암 사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유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차가운 두려움이 가슴 안쪽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혜원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나는 빈 테이블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나가 가게 앞 골목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려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젖은 바닥을 디뎠고 검은 코트깃을 세운 여자가 유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서유나 씨? 유나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강설인이에요. 한정우 씨 아내. 아내. 그 한마디가 유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좋은 팔자시네. 국밥이나 끓이다가 졸지에 강남 빌딩 주인이 되게 생겼으니. 설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골목의 음식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암이라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나타난 전처가 재산 노리는 거 뻔한 수작이잖아요.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설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한테 국밥 한 그릇 줬을 뿐이에요. 빌딩 같은 거 달라고 한 적 없고 서명도 안 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아픈 남편 걱정은 안 하고 재산 걱정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설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찬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고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설인도 유나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설인이 뒤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골목에 울리고 세단 문이 닫히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나는 골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날 밤 설인은 오피스텔 거실에서 최태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소송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론도 만들어야 돼요. 여론이라 하시면 아는 유튜버가 있어요. 전처가 병든 남편 재산 가로채려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퍼뜨릴 거예요. 최태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선생님, 그건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진행해 주세요. 저 여자가 여론 앞에서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태선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뒤 유나의 국밥집 앞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포 국밥집 주인, 전 남편 속여 강남 빌딩 가로채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골목에서 촬영된 유나와
설인의 대치 영상이 편집되어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나가 설인에게 소리치는 장면만 잘라서 올려놓으니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국밥집에 항해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 몇 명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유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나야, 이거 봤어? 내 가게 이름이 인터넷에 떡하니 올라와 있어. 유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댓글에 우리 가게 주소까지 올라왔어요. 어떡해요?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소율이의 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소율이 옆자리 친구가 핸드폰을 보다가 킥킥 웃으며 다른 애한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국밥집 아줌마 남편 빌딩 뺏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국밥집 마포에 있는 데잖아. 소율이의 귀에 그 말이 꽂혔습니다. 핸드폰을 빼앗듯이 가져와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가게 사진이 떡하니 박혀 있었고 그 밑에 악성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소율아, 나는 그냥 뭐, 우리 엄마 이름 앞에 도둑년이라고 써놓은 게 그냥이야? 소율이의 목소리가 급식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와 소율이를 말렸고 담임 교사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소율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교복 소매로 코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소율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율아, 엄마 나 괜찮아. 집에 가자. 소율이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유나는 딸의 부은 눈을 보는 것이 어떤 법률 서한보다 어떤 빌딩보다 자기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소율이가 방에 들어간 뒤 유나는 가게에 혼자 앉았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찢어버릴까? 돌려보낼까? 결국 핸드폰을 들어 박진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법무사님, 저희 증여 거부하려고요. 서명 안 하겠습니다. 박진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명 거부는 가능합니다만 한정우 씨 본인이 직접 철회하지 않으시면 계약서 자체는 유효한 상태로 남습니다. 지금 한 씨와는 선불폰으로만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 제가 공식적으로 소재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정우 씨가 증여 계약서와 함께 메모를 하나 맡겨두셨습니다. 직접 전해드리려 했는데 상황이 급해 보이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호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유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 줄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답답함만 더 보탰습니다. 당신이 책임진다는 게 대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끊고 가게 불을 끄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내가 다 설명하겠다. 내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정우. 유나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곳. 대학교 2학년 때 종로 3가 골목에 있던 작은 분식집. 떡볶이를 시켜놓고 정우가 먼저 말을 걸었던 그 가게. 유나는 핸드폰 화면을 끄지 못한 채 어두운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 해도 선불폰이라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지만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유나는 종로 3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분식집은 간판이 바뀌어 김밥 천국이 되어 있었지만 건물 외벽의 금간 타일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쪽 테이블에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왔을 때의 누추한 차림과 달리 깔끔한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셔츠 안쪽으로 쇄골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일부러 그 모습으로 갔다. 유나가 눈을 들어 정우를 봤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보는지 어떤 꼴이 되어서 나타나도 쫓아내지 않을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날 시험한 거야? 10년 만에 와서? 유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지갑도 일부러 놓고 왔다. 네가 찾아오고 싶으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정우의 숨이 짧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갈색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걸 먼저 봐라. 유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여러 통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첫 장을 읽는 순간 유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주소는 파악하고 있다. 다른 편지에는 유나가 다니던 직장 주소와 퇴근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채권자들이 정우에게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정우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수억이 됐을 때 그놈들이 너한테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소율이 유치원 앞에 사람을 세워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다. 유나가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돼야 했다. 내가 나쁜 놈이 돼야 네가 나한테 미련을 안 두고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못된 남편을 했다. 그래도 10년이야.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어?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가? 연락하면 다 소용없어지니까.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중국 가서 다시 일어선 뒤에도 돌아올 수가 없었다. 서린이하고 사업 때문에 결혼한 상태였고 내가 한국에 나타나면 옛날 채권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었다. 정우가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장암 사기다. 6달 남았다고 했다. 유나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회원에게 들었지만 정우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빚진 것들을 갚고 싶다. 너한테, 소율이한테. 정우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중3 때 가정형편 장학금 받은 거 알지? 그거 혜원이를 통해서 내가 보낸 거였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매년 학교에 익명으로 넣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유나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김밥 천국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빠 노릇했다고 생각한 거야? 돈 몇 푼 보내놓고?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노릇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려는 거다. 유나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빌딩은 필요 없어. 서명 안 해. 그건 내한테 주는 게 아니다. 소율이 앞날을 위한 거다.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유나의 눈에 물기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이,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분노도 끝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온 유나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혜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혜원 씨,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정우 씨가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정말 없는 건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자기가 방금 한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정우 편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는 자신이 밉기도 하고 어쩔 수 없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국밥집 문을 열기 전에 혼자 가게에 앉아 갈색 봉투 속 협박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던 밤 정우가 유독 차갑게 굴었던 것. 소율이 유치원 앞에서 모르는 남자를 봤다며 불안해하던 기억. 이혼 직후 채권자들 연락이 갑자기 뚝 끊겼던 일.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소율이를 유나는 빈 홀에 앉혔습니다. 소율이가 의자에 앉으며 엄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유나가 테이블 위에 협박 편지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실패, 채권자들의 협박,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혼, 중국에서의 재기, 그리고 말기암. 소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핑계야. 10년 동안 전화 한 번 못할 이유가 어딨어. 이 편지 좀 봐. 유나가 협박 편지 사진을 소율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소율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치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빈 유치원. 소율이가 다녔던 바로 그 유치원이었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치원 때 원장 선생님이 나한테만 맨날 그랬어. 모르는 아저씨가 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나한테만. 소율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아빠가 지금 어디 있어?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율이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입에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종이에 호텔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소율이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교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태선 변호사는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우 측 법률 대리인이 보내온 반박 서류였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중국 법원에서 발급한 재산분리 증명서류, 주치의가 작성한 정신건강소견서. 하나하나 검토할수록 최태선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유언장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사랑하는 딸 한소율의 미래를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의무이다. 최태선이 유언장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기 딸 사진이었습니다. 올해 대학교 3학년 방학마다 아빠 사무실에 놀러오는 딸. 최태선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묵고 있는 호텔 복도였습니다. 소율이가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 그대로 학교에서 바로 온 것이었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3번 반복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10년 만에 마주 섰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율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한 볼 위로 자기와 닮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호텔을 다녀온 뒤로 2주가 흘렀습니다. 정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주말마다 유난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먹고 갔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빈 그릇을 직접 카운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주방 뒤편에 앉아 감자 껍질을 깎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주방 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나야, 저기 감자 깎고 있는 아저씨가 누구야?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주방에서 감자를 왜 깎아? 설마 그 전 남편이야? 유나가 대답 대신 국자를 휘휘 저었습니다. 말순이 돋보기 너머로 정우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국밥 먹으러 오던 양반이 감자를 깎고 앉았네. 정우는 말순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감자에만 집중했습니다. 깎다가 칼에 손을 베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엄지를 입에 물고 다시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유나 옆으로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사장님, 저 아저씨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일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기침을 참고 계시던데. 괜찮아. 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민지가 입을 다물었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소율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에 가서 정우의 병실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소율이가 문제집을 정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직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호칭 없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문제를 들여다보며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봐라. 이 부분을 먼저 미분하고. 정우가 볼펜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학 시절 공학도였던 손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풀이를 하다 말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가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율이는 못 본 척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영양제 한 통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슬쩍 올려놓고 다시 문제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율이는 병원을 오가면서 면회할 때 가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정부 앱에 접속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해 두었습니다. 엄마, 나 혹시 몰라서 서류 하나 받아뒀어. 무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병원에서 가족 아니면 면회 안 시켜줄 수도 있잖아. 유나가 소율이를 바라봤습니다. 17살짜리가 그런 것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면 정우와 유나는 빈 가게에 마주 앉아 식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첫 사업 자금 500만 원 만들려고 공사장에서 막노동했다. 500만 원? 그래. 내한테 줬어야 할 위자료 딱 그 돈이었다. 유나가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 퇴직금 전부 털어서 이 가게 차렸거든. 두 사람이 동시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각자의 10년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이 무렵 유나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박진호 법무사를 가게로 불렀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약 2주 안에 끝날 겁니다. 박진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율이 앞날을 위한 결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린 측이 제기한 증여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유나는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최태선이 유나를 향해 물었습니다. 서유나 씨, 한정우 씨와 이혼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습니까? 유나가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고요. 비 오던 날 밤에 가게에 찾아온 게 전부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넘기며 서린 측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정우 측이 제출한 중국 법원 서류와 공증 유언장의 무게가 서린 측 주장을 눌렀습니다. 법원을 나온 저녁 정우와 유나, 소율이 셋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소율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수학 1등급. 정우가 성적표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시 내 딸이다. 소율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수학 잘 가르쳐줘서 그래. 아빠. 소율이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돌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좁은 백반집 테이블 하나가 10년 만에 가족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10년 전 가족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정우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소율이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동물원을 돌았습니다. 같은 포토존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5살 소율이가 서 있던 자리에 17 소율이가 섰습니다. 정우가 핸드폰으로 찍힌 사진을 확인하다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이렇게 컸구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율이가 잠들었습니다. 정우가 소율이의 자는 얼굴을 백미러로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소율이를 이렇게 키워줘서. 유나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건 밥 먹이고 재운 것뿐이야. 네가 없어서 못해준 게 더 많아. 같은 주 온라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골목 상인들이 유나를 위한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국밥집 10년 단골들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는 지역 맘카페에 유난의 국밥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올렸습니다. 10년간 새벽마다 문을 열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쏟았던 유나의 이야기를 쓴 글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민지도 자기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 끓이는 분이에요. 빌딩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민지의 또래 친구들이 퍼나르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응원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리는 초조해졌습니다. 여론도 법원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최태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요. 항소도 하고 빌딩에 가처분 신청도 내요. 최태선이 안경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승산이 났습니다. 길게 끌수록 불리해요. 뭐라고? 당신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최태선은 아무 말 없이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12월 중순 혜원이 유나에게 연락해서 정우의 주치의 면담을 잡아주었습니다. 주치의가 진료실에서 유나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치료의 일부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목표입니다. 유나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습니다.
유나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유나야, 나 부탁 하나 해도 되냐? 뭔데? 내년 봄에 소율이 졸업식 있잖아. 나 가도 되겠냐? 유나가 걸레를 멈추고 핸드폰을 다른 손으로 옮겨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가야지. 전화 너머로 정우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유나는 국밥집 문을 열고 새해 첫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국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새벽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이에요. 유나의 손에서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나가 택시에서 내릴 때 손이 차 문을 2번이나 헛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가니 혜원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에 호텔방에서 의식을 잃으신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유나가 혜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혜원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암이 가나고 폐로 번졌대요. 치료 효과가 거의 없어졌다고 수주에서 1~2달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나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의자를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소율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교복 위에 패딩을 대충 걸치고 운동화 끈도 묶지 않은 채였습니다. 유나에게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중환자실로 옮겼대. 소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7살짜리 아이의 어깨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유나가 소율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빈말이었습니다.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유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우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1달 전 국밥집에서 감자를 깎던 손이 축 늘어져 시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서 오필중이 도착했습니다. 유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유원장이랑 재산정리 서류를 마지막까지 손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필중이 말을 이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편지 3통하고 만년필을 정리해 두셨다고 호텔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가 필중을 바라봤습니다. 편지 3통이요? 예. 서유나 씨 앞으로 1통, 소율 씨 앞으로 1통, 강설인 씨 앞으로 1통입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하이힐 소리가 울리더니 강설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올린 설인이 간호사 데스크로 직행했습니다. 한정우 환자 보호자입니다. 면회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설인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분이시네요. 면회 가능하십니다. 설인이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가족인데.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적상 배우자분이 우선이라서요. 유나의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율이가 엄마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있다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소율아.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서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최태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한 모든 재산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당장 움직여요. 소율이가 복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볼 수 있어. 뭐? 나 가족관계 증명서 받아놨잖아. 아빠 딸이니까 면회 자격 있어. 소율이가 간호사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저 한정우 씨 딸입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요. 면회할 수 있죠? 간호사가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유나에게 법원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서린 측이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내서 역삼동 빌딩에 대한 처분 금지가 임시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온라인에는 전 남편 사경 헤매는데 재산 싸움하는 두 여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돌았습니다. 유나는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빌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우 곁에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흘 뒤 소율이가 학교를 빠지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서린과 마주쳤습니다. 서린이 소율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또 왔어? 여긴 가족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소율이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한정우 씨 딸이에요. 호적에도 있고요. 병원에 서류도 냈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서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율이가 돌아서서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잠시 뒤 정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초점이 소율이의 얼굴에 맞춰졌습니다. 정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소율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3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중이 호텔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유나에게 보내는 편지, 소율이에게 보내는 편지, 서린에게 보내는 편지. 정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줘. 소율이가 편지 3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온 소율이에게 복도에서 필중이 다가왔습니다. 소율 씨, 사장님이 쓰시던 노트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필중이 낡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의 고시원 노트였습니다. 할 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는 그 노트. 소율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소율이 졸업식 참석이라는 글씨 옆에 체크 표시가 없었습니다. 소율이가 노트를 꼭 안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태선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최태선이 소율이의 벌겋게 부은 눈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학생, 아버지는 지금 좀 어떠시냐? 소율이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가 편지를 남겨놨어요. 최태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고 소율이가 로비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최태선은 병원을 나와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핸드폰을 들어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선생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편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내 변호사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태선이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문을 닫은 뒤 유나는 혼자 가게에 앉았습니다. 소율이가 가져온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우의 글씨체가 빼곡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네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던 얼굴이 10년 동안 매일 밤 떠올랐다. 유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였고 소율이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딩은 속죄가 아니라 감사다. 가장 힘든 시간에 나를 알아보고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그 마음에 대한.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가게 안에 유나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유나는 눈물을 닦고 세 번째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서린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정우가 서린에게도 무언가를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우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서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요. 유나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한테 남긴 거예요. 읽어보세요. 서린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자기 이름이 정우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린은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보고 다시 앞면을 보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톱으로 봉투 끝을 뜯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우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서린 씨,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소. 서린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사업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당신의 7년이 나 때문에 낭비되었다는 것을 안다. 서린이 편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중국 법인 지분 30%를 당신 명의로 정리하도록 회원에게 지시해 두었으니 앞으로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살아가시오. 서린이 편지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서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편지로 왔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병원 로비에서. 서린이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서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매달린 것이 빌딩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서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태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강 선생님. 소송 취하해 주세요. 가처분 신청도 철회하고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 퍼뜨린 글이랑 영상 전부 삭제 요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최태선이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정우의 유언장 사본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한소율의 미래를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의무. 최태선이 서랍을 열어 자기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 퇴근 준비해. 소송 취하 소식을 전해 들은 유나는 병원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정우 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린이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면회 같이 가시죠. 유나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정우의 양옆에 섰습니다. 유나가 오른손을, 서린이 왼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양쪽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는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서린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서린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소유리와 마주쳤습니다. 소유리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린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로의 눈에서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1월 초순, 정우의 상태가 뜻밖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완치가 아니라 일시적 호전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간을 정우는 마지막 정리에 쏟았습니다. 역삼동 빌딩 등기 이전에 최종 공증을 마쳤고 소유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서린에게는 협의 이혼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정우가 일반 병실에 있는 동안 세 사람의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나는 매일 저녁 영업을 마치고 도시락을 싸들고 병실에 왔습니다. 소유리는 학교 끝나고 와서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정우가 소유리 수학 문제를 봐주고 유나가 옆에서 귤을 까며 웃는 풍경이 병실 안에서 매일 반복됐습니다. 2월 첫째 주 소유리의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정우가 휠체어에 앉아 유나와 함께 학교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강당 안이 북적였습니다. 정우는 객석 한쪽에서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소유리가 단상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모석에 앉아있는 엄마와 아빠가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오지 않았던 아빠. 소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졸업장을 가슴에 안은 채 단상에서 내려와 정우의 휠체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빠, 나 졸업했어. 소유리가 아버지의 목을 안았습니다. 정우의 마른 팔이 딸의 등을 감쌌습니다. 강당 안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가방에서 정우의 고시원 노트를 꺼냈습니다. 소율이 졸업식 참석이라고 적힌 줄을 펼치고 정우의 만년필로 체크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정우가 노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목록이 거의 끝나가는군.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록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졸업식 뒤에 세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정우가 소유리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가면 뭐 하고 싶냐? 소유리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대답했습니다. 경영학이요. 나중에 엄마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 거예요. 정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라. 내 엄마 국밥은 그럴 자격이 있다. 유나가 창밖을 보며 웃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2월 말 정우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호전의 여지가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유나가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소율이는 병실에서 정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노래 하나를 검색해서 틀었습니다. 정우가 편지에 써놓은 자장가였습니다. 소율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정우가 어린 소율이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였습니다. 정우가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혜원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우의 침대 옆에 서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중국 쪽 정리 다 끝났습니다. 서린 씨 명의 법인 지분 이전도 완료됐고요. 정우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혜원아. 혜원이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가 남기고 갈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한 것이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오른쪽에서 소율이가 왼쪽에서 정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느려지다가 길게 울렸습니다. 소율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정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병실 창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혜원과 필중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김말순 아주머니를 비롯한 국밥집 단골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지도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후에 강설인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일어서서 유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최태선 변호사도 조문록에 이름을 남기고 갔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난 뒤 유나와 소율이만 남았습니다. 영정 속 정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 장례식장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마포 골목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유난의 국밥의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유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솥 뚜껑을 열 때 나는 쇠소리, 육수가 끓기 시작할 때 올라오는 하얀 김 국자로 간을 볼 때 입안에 퍼지는 짠맛.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점심때 김말순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더니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유나가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순이 첫 숟가락을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글썽거렸습니다. 유나야, 새 가게에서도 이 맛 절대 바꾸지 마라. 알았지? 말순 이모, 새 가게 1호 손님은 이모야. 꼭 와야 해. 말순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유나와 민지가 가게 안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짐을 쌌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을 떼고 액자를 내리고 조미료통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민지가 테이프로 상자를 봉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새 가게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유나가 빈 벽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없으면 누가 감자를 깎아? 유나의 시선이 주방 뒤편 구석으로 갔습니다. 정우가 앉아서 감자를 깎던 자리였습니다. 작은 나무 의자 위에 감자 껍질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유나의 눈에는 그 자리에 정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가게 불을 껐습니다. 일주일 뒤 강남 역삼동이었습니다. 7층짜리 빌딩 1층에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정운의 국밥. 빨간 글씨가 강남 한복판에서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소율이가 간판 아래에 서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강남 한복판에 걸렸다. 유나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내 아빠가 이 이름으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개업일 아침 가게 앞에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 회원이 꽃다발을 들고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고마워요, 혜원 씨. 이 자리까지 오는데 혜원 씨 도움이 컸어요. 뒤이어 필중이 왔습니다. 검은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유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우가 생전에 쓰던 만년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이걸 가장 좋아하셨을 겁니다. 유나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유나는 카운터 서랍에서 소율이가 보관하고 있던 정우의 고시원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 일 목록의 맨 끝에 정운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만년필 뚜껑을 열고 그 옆에 체크 표시를 그렸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그려놓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말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1호 손님이었습니다. 왔다. 1호 손님 왔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줘. 유나가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순이 한 숟가락을 뜨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이 똑같아. 이 맛이야. 가게 안에 박수와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포에서 온 단골들이 줄을 서고 동네 상인들이 축의금,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유나는 주방에서 국밥을 퍼담으며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유나는 가게 한쪽 벽에 사진 2장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왼쪽은 12년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살 소율이가 솜사탕을 들고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에 유나와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서울대공원에서 다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7 소율이가 같은 자리에 서 있고 정우는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진 사이에 10년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선반에 정우의 만년필과 가죽 지갑을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무렵 설이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가 남겨준 법인 지분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원 씨,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사장님 곁에 있어줘서. 사장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설인이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소율이가 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들고 가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합격증을 유나 앞에 펼쳐 보이며 소율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나 진짜로 할 거야. 정운의 국밥 전국에 깔 거야. 유나가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 하나를 꺼내 소율이에게 던졌습니다. 그래, 근데 먼저 국밥 끓이는 것부터 배워. 소율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방학 동안 매일 가게에 나와 육수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딸, 이거 좀 싱겁다? 단골 손님 한 명이 국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율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소율이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10년 전에 엄마도 그랬어. 말순 이모가 이게 국밥이냐고 했었다. 소율이가 코를 훌쩍이며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율이의 손맛이 엄마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운의 국밥이 맛집으로 소개됐습니다. 전 남편이 남긴 빌딩에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국밥집을 연 여자. 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한때 유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사장님 힘내세요.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유나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최태선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정훈의 국밥 간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최태선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컴퓨터를 켜고 사무실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사법률 무료 상담. 겨울이 왔습니다. 유나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게에 나와 불을 켰습니다. 국밥솥에 불을 올리고 벽에 걸린 2장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비 오던 밤 얇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유리문 밖에 서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난 뒤 소율이가 홀을 정리하다가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자기한테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지만 오늘 또 꺼냈습니다. 소율아, 네가 태어나던 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소율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곁에 없던 시간 동안에도 그 행복은 하루도 줄지 않았다. 내 엄마와 너는 내 인생 전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잘 살아다오. 소율이가 편지를 접어 교복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벽에 걸린 2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12년 전 사진 속 아빠와 3달 전 사진 속 아빠. 10년의 빈자리 사이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익명의 안부 확인, 채권자들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마지막 국밥 한 그릇. 전부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사진 속 정우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주방 불을 끄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유나가 정훈의 국밥의 문을 열었습니다. 솥에 불을 올리고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하얀 김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가 김 사이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 가게 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새벽거리에 첫 손님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누추한 차림의 전 남편에게 유나가 내민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이 10년의 침묵을 깨뜨렸고 강남 빌딩 등기로 돌아왔고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정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유나와 소율의 곁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뚝배기에 국물을 끓이는 유나의 손끝에 프랜차이즈를 꿈꾸는 소율의 노트 위에 그리고 정훈의 국밥이라는 간판 위에 정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유나가 정우에게 준 건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던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한 끼, 그것은 용서였고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유나에게 남긴 것도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전한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국밥 한 그릇의 이야기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마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